오디오북 꿀비 소리 책방 오영희 단편소설 아무도 모른다. 안녕하세요. 꿀비 소리 책방의 꿀비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모자이크 부산이라는 산진이 출판사에서 나온 특별한 단편 소설집입니다. 오영희 작가님은 2009년 개간지 문예운동 소설 신인상 수상 후 등단하셨습니다. 그 외 작품으로는 비창, 마왕, 황혼의 엘레시, 핑크로드, 촉탁소년 등 다수의 작품이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오영희 작가님의 아무도 모른다는 폭력 중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얼마 전 있었던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후 아픈 마음으로 이번 소설을 쓰셨다고 해요. 소설은 부산을 배경으로 양모의 폭력에 희생된 5살 여자아이의 죽음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작가님은 폭력이란 이유 따위 없이도 시작될 수 있고 그렇게 중독되기도 한다. 아무도 모르게 라며 이 소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 산진이 출판 모자이크 부산에 실린 오영희 작가님의 아무도 모른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감상하시죠. 오영희 단편소설 아무도 모른다. S백화점 네일살롱. 베이스 컬러가 어두울수록 더 반짝거릴 거예요. 유니폼이 잘 어울리는 여자애는 색색의 네일비즈가 들어있는 유리볼 몇 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 보석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한낱 플라스틱 조각일 뿐인 네일비즈는 백화점의 할로겐 조명 아래 고혹적으로 빛났다. 이 중 몇 개를 골라 내 손톱 위에 올려놓는 순간 진짜 보석인 양 비싼 값이 매겨질 것이다. 나는 여자애의 권유대로 탁한 그레이 컬러를 베이스로 정하고 나서 망설임 없이 커다란 루비를 고른다. 너무 큰 건 좀 어색하지 않을까요? 더구나 이렇게 현란한 색을. 여자애의 남도 사투리가 거슬려 나도 모르게 한쪽 눈썹이 올라갔다. 어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촌스럽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른다. 나는 대꾸를 하지 않는 것으로 여자의 말을 묵살한다. 순간 매니저가 잽싸게 다가왔다. 이렇게 과감한 선택이 쉽지 않은데 탁월하십니다. 여자의 섣부른 참견을 만회해보려고 매니저가 나섰겠지만 매니저 역시 촌스럽다는 말 대신에 탁월하다고 했을 것이다. 보일 듯 말 듯 빛나는 게 더 세련돼 보인다는 건 나도 안다. 하지만 보이면 다행이지만 보이다 말 수도 있다. 크고 화려해야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보이는 법. 어중간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끝내 어중간하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다. 눈을 내리깐 채 엄지와 검지로 파일을 잡은 여자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은데 순식간에 손톱의 모양을 만들어냈다. 둥글지도 않고 각지지도 않게 아웃라인을 잡는 솜씨가 마음에 들었다. 여자애는 버퍼를 납작하게 기울여
손톱 표면을 다듬는가 싶더니 어느새 젤을 바르고 있다. 톤이 다른 회색 에나멜 3개를 꺼내 손톱 아래부터 그라데이션 해가는 동안 줄곧 입을 다문 채 한 번도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아마도 내가 나간 뒤 매니저로부터 듣게 될 잔소리가 질의 불만인 모양이다. 어쩌면 겁을 먹은 건지도 모르고. 분수를 모르고 나대는 것들은 겁이 뭔지 알아야 한다. 네일 드라이어에서 손을 빼자마자 매니저가 락커에서 가방을 꺼내주었다. 신상이라는 걸 알아본 건지 움찔 놀라는 기색이다. 하지만 언제든지 들러서 추가 서비스를 받으라는 말로 인사를 할 뿐 신상 명품 가방 얘기는 하지 않는다. 커다란 비즈를 눌러박은 내 손톱의 현란함을 촌스럽다고 여기는 게 분명했다. 나는 낚아채듯 가방을 들고 백화점 1층에 네일 살롱을 나온다. S백화점 VIP 전용 라운지. 숙녀복 매장으로 가볼까 하다가 라운지로 향했다. 연간 얼마너치의 물건을 사가느냐로 레드니 블랙이니 골드니 플래티넘이니 하는 이름으로 고객의 등급을 매기고 전용 라운지를 제공하는 백화점이 나는 좋다. 골드에서 플래티넘으로 등급이 격상된 후에는 백화점에 더 자주 오게 된다.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성역은 그만큼 좁아지고 나는 아무렇지 않게 그 좁은 문을 출입하는 신분이 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최상위 고객은 트리니티 등급으로 분류되어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일지 정말 있기나 한 건지가 나는 늘 궁금하다. VIP 전용 라운지에서 커피를 내주는 여직원도 유니폼이 잘 어울렸다. 온종일 꼿꼿이 선 자세로 고객을 응대하는 이 여직원들은 아마도 틈만 나면 고객 몰래 종아리를 주무를 것이다. 그러면서도 늘 똑같은 각도로 입꼬리를 올리고 미소를 지을 것이다. 어떤 치욕을 안겨주든 영혼이라도 갖다 바칠 듯 친절하기만 한 저 절박함. 백화점 네일 살롱도 그렇고 라운지도 그렇고 오늘은 유니폼 입은 여자애들이 자꾸 거슬린다. 며칠 계속되고 있는 더위 때문인지 아까부터 계속 편치가 않다. 내가 유독 더위를 못 참게 된 게 언제부터였을까 생각하다 움찔 진저리를 친다. 가만히 있어도 목덜미부터 끈끈하게 땀이 번지는 이맘때면 순간순간 떠오르는 기억들.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집요하게 달라붙어 뇌수까지 파고드는 장면들. 그럴 때는 아무리 더운 날에도 곧잘 소름이 돋았었다. 유니폼을 벗어던지고 퇴근을 하는 순간부터 내일 다시 입어야 할 유니폼에 진저리를 치던 그때 전국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거느리고 있던 치킨 브랜드의 직영점 알바를 하면서 그곳을 탈출하는 제일 빠른 방법은 고용주를 동아줄로 삼는 거라는 걸 나는 알았다. 휴학과 복학을 반복해가며 6년째 다니던 대학의 마지막 학기였고 졸업을 하더라도 닭냄새로 가득한 치킨 매장 계약직을 벗어날 길이 요원하던 나에게 남편은 기꺼이 동아줄이 되어주었다. 대신 남편의 전처는 동아줄을 놓아야 했다. 하나의 줄에 둘이 매달릴 수는 없는 거였다. 더구나 전국 규모로 가맹점이 생겨나면서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지고 있던 남편의 허영에 고졸의 전처는 어울리지 않았다. 남편 역시 공고 졸업이 최종 학력이었기에 혼자 힘으로 학비를 마련해 도시 최고의 국립대학을 다니고 있는 나는
그의 성공 신화에 덧대기에 좋은 액세서리였을 것이다. 나는 미간을 좁혀 주름을 만들면서 여직원에게 괜한 짜증을 낸다. 덥다고 실내 온도만 낮추면 되겠냐고. 그렇게 센스가 없으면서 어떻게 VIP 고객 서비스를 맡았냐고 생트집을 잡았다. 닭소리가 나게 머그잔을 내려놓자 여직원은 재빨리 테이크아웃 컵에 얼음을 채우고 간 내린 커피를 부어 공손하게 내밀었다.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면서도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면 자연바람이 불고 있어 더위를 식히기 딱 좋을 거라면서 생글생글 웃었다. 나는 책 잡을 말을 더 찾아내려 했지만 그 해사한 웃음을 보는 순간 힘이 탁 풀리면서 말문이 막혔다. 여직원의 입가에 걸려있는 미소가 아니라 목까지 올라와 있는 분노가 보여 더는 건드릴 수가 없었다. S백화점 옥상 정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든 종이컵을 들고 백화점 9층 옥상 정원으로 간다. 한 모금씩 마실 때마다 쌉싸름한 뒷맛을 남기는 커피가 시원했다. 저 멀리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수영 강변이 펼쳐져 있고 정교하게 구획된 센텀시티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잘 손질된 가로수로 반듯하게 구획이 정리된 도로는 너무 깨끗해 현실감이 없었다. 어디로 눈을 돌려도 영화의 세트장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반듯하고 깨끗하기만 했다. 쇼핑이 지루해질 때쯤 딱 필요한 게 뭔지를 이 백화점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자연과 인공을 동시에 발 아래 두면서 내가 서 있는 위치를 가늠하게 해주는 절묘한 높이. 옥의 정원을 만들어두고 놀이공원까지 연출해 놓은 이 마법의 공간을 상술이라 해야 할까, 배려라 해야 할까. 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며 공룡, 해적선, 미니 회전 목마를 천천히 둘러본다. 뺨에 와닿는 바람의 감촉은 감미로웠고 커피 맛은 깊고 진했다. 하지만 공룡 뱃속을 타고 내려오는 미끄럼틀 앞에서 사진을 찍어대는 계집애를 보고 있자니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 중요한 걸 흘리고 온 듯 뒷머리가 서늘해지고 한번 서늘해진 느낌은 계속 뒷머리를 잡아당겼다. 참, 아이를 데리고 왔었지. 아이 생각을 하자 화부터 난다. 아까부터 괜히 짜증이 나고 깨름직했던 게 아이 때문이었던 모양이다. 나는 크게 한숨을 내쉬고는 커피 한 모금을 삼킨다. 자연 바람을 즐기며 커피 한 잔 마실 여유마저 없다니. 이게 다 남편의 혹덩어리 때문이다. 아이의 눈 위에 푸릇하게 들었던 멍이 자꾸 눈 아래로 내려오면서 제법 표가 나기에 유치원에 보내지 않은 게 벌써 사흘째다. 살이 여려서 그런지 툭하면 멍이 드네. 남편에게는 유치원에서 미끄럼을 타다 넘어져 멍이 들었다며 심상한 척 둘러댔다. 계집애가 미끄럼을 어떻게 탔기에 얼굴을 다치냐는 말이라도 나올까 걱정했지만 남편은 쯧 소리를 내며 혀를 한번 차고는 그걸로 끝이었다.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몇 대 쥐어박았다고 그렇게 쉽게 멍이 들어서야. 그 또래 아이들이 원래 그런 건지 남편의 아이만 그런 건지는 몰라도 나는 약한 것들이 싫다. 제 엄마가 집에서 나가고 내가 들어온 후로 말을 하지 않게 된 아이는 조금만 손을 대도 표가 나서 정말 싫다.
15년 연상의 남편은 나와 재혼하면서 당연하다는 듯 딸을 내게 맡겼다.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못 배운 엄마보다 잘 키울 수 있지? 아이는 전처에게 보낼 거라 생각했던 게 오산이었다는 건 뒤늦게 깨달았다. 그렇지만 아이를 맡을 생각이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전업주부였던 전처에 비해 내가 아이를 똑똑하게 키울 거라고 믿는 남편을 향해 해사하게 웃으며 고개까지 끄덕였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욕을 퍼부는 대신 입꼬리를 올리며 웃는 건 이게 마지막일 거라고. 가끔 전처가 아이를 보러 오면 남편은 대놓고 못마땅한 기색을 드러냈다. 내가 보기에 남편과 전처는 꽤 잘 어울렸지만 남편은 어쩌다 저렇게 격떨어지는 여자를 만나 결혼까지 했는지 모르겠다며 혀를 차기 일쑤였다. 아이가 나풀거리는 걸음으로 제 엄마가 기다리는 로비로 나갈 때마다 짜증을 감추지 않는 남편을 보는 일은 내게도 짜증스러웠다. 반쯤 남은 아이스 커피가 든 종이컵을 한 손에 들고 나는 지하 주차장을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엘리베이터 문 위에서 층수를 알려주는 숫자가 한 단위씩 줄어들 때마다 한 층씩 추락하는 것 같아 괜히 미간을 좁혔다. 엘리베이터를 내려 VIP 전용 주차장을 향해 가는 동안 열기가 훅 끼쳐오자 짜증은 극에 달했다. 걸음을 제게 놀리며 차를 향해 가는 동안 계속 땀이 흐른다. 손톱 관리만 얼른 받고 와야지 하면서 아이를 차에 두고 내렸는데 그새 꽤 시간이 지나버렸다. 기분 전환을 하려고 백화점에 왔는데 스트레스만 더 쌓이고 말았다. S백화점 VIP 전용 주차장. 차문을 여는 순간 뒷자리에 모로 누워있는 아이가 보인다. 문을 열고 나가지 않아 일단은 안심이다. 하긴 어차피 말도 못하는 주제에 차 밖으로 나가본들 별 수 없다는 걸 저도 아는 거겠지만 그래도 온순한 편이라 데리고 다닐 만은 하다. 아이의 머리 아래 카시트가 땀으로 흥건했다. 컴컴하던 차 안에 미등이 들어오자 아이는 실눈을 뜨는가 싶더니 이내 도로 눈을 감고 숨만 몰아쉬었다. 들썩이는 어깨가 아니라면 죽은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 같았다. 나는 급한 마음에 들고 있던 커피를 아이에게 먹였다. 루즈 자국이 선명한 빨대를 입에 물려주자 아이는 눈을 감은 채 꿀꺽꿀꺽 커피를 마셨다. 아직 다 녹지 않은 얼음 알갱이만 남을 때까지 아이는 빨대를 빨아댄다. 세상에, 4살짜리가 커피라니. 커피가 쓴 줄도 모를 만큼 아이의 세상살이도 고단한 모양이다.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건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하는 것과는 달랐다. 이유도 모른 채 엄마를 잃은 아이는 일체 말을 하지 않았다. 실어증 진단을 받은 아이를 엉겁결에 떠맡은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울고 불고 강자를 놓는 것보다 말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저를 애워싼 어른들에게 더 치명적이라는 걸 알 만큼 영악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한 번 닫은 아이의 입은 도무지 열리지 않았다. 남편은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백화점 문화센터 유아 프로그램에 가보라고 했다. 나는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 했다며 아이를 데리고 나섰다. 기대에 찬 표정을 지어 보이며 아이 손을 잡고 백화점으로 향하는 내 등을 토닥이며 남편은 고마워했다. 남편의 손이 닿는 등 언저리에
소름이 돋았다. 아이와 함께 유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 끔찍했다. 공이 가득 담긴 미니 풀장 옆에 앉아 점토를 주무르고 판화 체험을 하면서 간간히 옆자리 아이 엄마와 웃음을 주고받아야 하는 건 정말이지 못할 짓이었다. 판화 체험을 할 때는 조각도로 옆자리 아이 엄마의 이마를 찍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참느라 아프도록 주먹을 쥐어야 했다. 그 뒤부터는 유아 프로그램에 일체 가지 않았다. 아이 혼자 보내놓을 프로그램이 있는지 찾아보려다 그것도 귀찮아서 그만두었다. 고작 1시간 남짓 차 안에 있었을 뿐인데 애가 이 지경이 되었다니. 덥긴 더운 모양이다. 부드러운 엔진음과 함께 시동이 걸리자 에어컨 바람이 흘러나왔다. 차 안에 찬기운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늘어져 있던 아이가 조금씩 기운을 차렸다. 차를 출발시켜 백화점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쯤 뒷자리에 널브러져 있던 아이는 일어나 앉았다. 맥밀러에 비치는 아이의 조그만 얼굴을 보고 있자니 저절로 미간에 깊은 주름이 생긴다.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늘 내 화를 돋우는 저 고집스러운 혹덩어리를 어떡하면 좋을까. A 아파트 로비. 지하에 차를 대고 3층 로비로 들어서자 또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부터 눈에 들어왔다. 어딜 가나 저놈의 유니폼. 땀에 푹 절어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프런트 여직원 하나가 기어이 아이에게 앓은 채를 했다. 실어증에 걸린 걸 알면서도 볼 때마다 아이에게 말을 붙이는 여직원은 도열에 있는 12대의 엘리베이터 중 한 대에 열린 버튼을 눌러준다. 나도 모르게 표정이 구겨졌다. 58평, 65평, 75평, 그리고 펜트하우스로 나뉘는 주민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중 내가 사는 집이 몇 평이며 그래서 층별로 운행하는 엘리베이터 중 어떤 걸 타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다. 선택된 소수들만 모일 수 있는 곳에서 더 특별한 소수가 이용하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는 사실에 새삼 현기증을 느끼며 나는 저층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가치의 정점에 오르다. 들릴 듯 말 듯 엘리베이터 안을 떠다니는 클래식 음악에 섞여 가끔 이 아파트를 홍보하는 광고 멘트가 들려오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음악에 섞이는 단 한 문장. 화인이 찍히듯 뇌리에 확 박히는 이 문구를 듣고 나면 이렇게 거침없이 위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정점에 올라 남다른 가치를 갖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그러다 느닷없이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리는 순간 내가 사는 층보다 더 높은 층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이 도달하는 정점이 어디일까를 상상하기도 한다. 그럴 땐 분명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으면서도 끝을 알 수 없는 어딘가로 추락하고 있는 것 같아 문득 당황하게 된다. A 아파트 58평형 현관. 전자음을 내며 현관문이 열리자 프린스가 쪼르르 달려나왔다. 입을 벌려 열심히 짖고 있지만 성대가 제거된 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는다. 발에 밟힐 듯 엉겨붙는 프린스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셨다. 컵에 따르지도 않고 식탁 의자를 꺼내 앉지도 않은 채 냉장고 문까지 열어놓고 벌컥벌컥 우유를 마시고 있다. 나는 다짜고짜 손바닥으로
아이의 뒤통수를 후려쳤다. 그 바람에 아이의 손을 벗어난 우유팩이 퍽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지고 아이는 냉장고 문에 앞 이마를 찢는다. 순간 짜증이 확 솟는다. 눈가에 든 멍이 겨우 삭는가 싶었는데 또 이마에 멍이 들면 어떡하나. 나는 얼른 아이의 얼굴부터 살폈다. 좀 벌개지긴 했지만 괜찮아 보였다. 어느새 쪼르르 달려온 프린스는 바닥에 쏟아져 있는 우유를 할러라 여념이 없고 우유를 밟은 발로 비적비적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바닥에 하얀 자국이 생긴다. 오전 내 아줌마가 청소를 해놓고 간 집이 어질러지는 건 늘 이렇게 순식간이다. 나는 울먹이는 아이를 노려보며 소리를 빽 지른다. 느닷없이 휙 하는 바람소리가 들리더니 발코니 쪽 창이 흔들린다. 또 빌딩 풍인 모양이다. 빌딩에 바람이 부딪혀 갈라질 때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강하게 몰아치는 회오리. 저놈의 빌딩 풍이 불어닥칠 때면 가슴 한 귀퉁이에서 쩍 하고 금이 가는 느낌과 함께 섬뜩한 기운이 온 몸으로 퍼진다. 기어이 나는 아이의 뒤통수를 한 대 더 내려치고 만다. A아파트 58평형 욕실. 아이는 욕조 속에서 찰박찰박 물소리를 내며 논다. 노란 오리들을 띄워놓고 노는 모습이 즐거워 보였다. 이 애가 원래 오리를 좋아했던가? 잘 모르겠다. 남편이 전철을 내보내고 내게 아이를 맡긴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눈여겨본 적은 없었다. 제 엄마와 떨어지던 그날부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외에 아이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는 건 나나 남편이나 마찬가지다. 한창 가맹점이 늘고 있는 사업에 남편은 바빴고 아이를 소아정신과에 데려가는 건 내 몫이었다. 아이가 말을 하거나 말거나 솔직히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다닌다. 그래야 남편에게 할 말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땀과 우유로 범벅이 되었던 몸을 씻고 욕조에 앉아 물장난을 하고 있는 아이를 보고 있자니 자꾸 불편한 마음이 든다. 사실 처음부터 아이가 미웠던 건 아니다. 미워할 만큼 관심을 갖지도 않았다. 치킨 매장에 딱딱한 테이블에 등을 대고 누운 채 남편을 받아들이던 그때는 사장이던 남자를 남편으로 만들기만 한다면 다른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결국 남편은 전처와 이혼을 하고 나와 재혼을 했다. 굳이 그렇게 해야 했었냐고 묻는다면 딱히 할 말은 없다. 그때는 그냥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아이를 데리고 남편의 전처가 매장에 오던 날, 직원들은 일을 멈추고 허리 굽혀 인사를 했다. 나도 따라 허리를 굽혔다가 머리를 드는 순간 내 앞에는 평범하다 못해 촌스러운 여자 하나가 서 있었다. 저런 볼품없는 아줌마가 성공한 사업가의 아내이자 도시를 대표하는 고급 아파트의 안주인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나는 억울했다. 온갖 알바를 해가며 힘들게 다니고 있던 대학도 무의미해지고 틈틈이 입사 지원서를 접수하고 면접 통보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시간도 허탈했다.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여자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부당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더구나 사장과 함께 나가는 여자의 뒤통수에 대고 고졸이라 사장이 공식적인 부부 동반 모임에는
잘 데리고 가지 않는데 오늘은 웬일이냐는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오자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내가 안간 힘을 쓰며 해온 모든 노력들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순간이었다. 전철을 집에서 내보내는 데 성공하고 초고층 아파트의 안주인이 되었지만 생각만큼 성취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점점 머리숱이 줄고 뱃살이 두터워지는 남편과의 일상을 참아내는 것은 짜증이 나다 못해 진이 빠지는 일이었다. 나이 차이가 곧 세대의 차이라는 것도 같이 살면서 알게 되었다. 내가 하는 말을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는 남편과의 대화는 소통이 아니라 노동이었다. 치킨 매장 알바의 눈에 비치던 성공한 사업가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볼품없는 중년의 남자와 매일 같은 침대를 쓰는 끔찍함만 남기까지는 채 1년도 걸리지 않았다. 더구나 전처가 남기고 간 혹덩어리를 달고 살아야 하는 짜증이 나를 한계 상황으로 몰아붙일 때면 주체할 수 없이 화가 났다. 오리 장난감을 들고 노는 아이를 보고 있는 동안 갖가지 상념이 멈추지 않는다. 어린 시절 난전에서 생선을 팔던 엄마가 돌아와 푸념과 함께 늦은 저녁을 차릴 때까지 방바닥에 엎드려 보던 책의 표지에도 노란 오리들이 있었다. 미움만 받던 오리가 나중에 백조가 되어 날아오르는 그림이 들어있는 페이지에 뺨을 대고 긴 낮잠을 잤던 기억이 떠오른다. 못난 오리라고 구박했던 다른 오리들이 부러운 눈길로 백조를 쳐다보는 마지막 장을 넘기고 나면 왕자가 나타나 하얀 말에 공주를 태우고 궁전으로 가는 이야기책을 봤다. 사실 미운 오리가 백조가 되는 일은 없고 아무리 기다려도 백마를 탄 왕자는 오지 않는다는 것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책 속의 그림들이라도 보고 있어야 덜 지루했다. 욕조 턱에 걸터 앉은 채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시간이 꽤 흐른 모양이다. 아이는 오리 가족을 물속에 담갔다 끄집어내며 입술을 오물거렸다. 아무리 실어증이라 해도 하고 싶은 말이 아예 없지는 않은가 보다. 나는 두 손바닥을 모아 물을 떠서 아이의 등에 끼얹었다. 아이가 놀이를 멈추고 맑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조그만 등이나 허벅지에 손자국이 나도록 후려치고 나면 괜히 그랬다 싶을 때도 없지는 않다. 버럭해 멍이 번져갈 때는 남편이 알까봐 겁도 난다. 가끔은 안 그래야지 마음을 다잡으며 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쓸어볼 때도 있다.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와 둘이 커다란 집에 남겨지면 서울식 억양 대신 남도 사투리로 떠들어대는 나를 신기한 듯 쳐다보는 아이. 서울 억양을 흉내내며 사는 삶이 이렇게 피곤해질 줄은 몰랐다며 아이를 향해 질펀하게 고향 사투리를 쏟아내고 나면 왠지 후련해서 아이의 여린 살에 뺨을 대보기도 했다. 어쩌다 한 번씩은 아이의 체온이 나와 같다는 게 신기할 때도 있다. 하지만 정말 어쩌다 한 번씩일 뿐이었다. 아이는 내가 원하지 않을 때도 같이 있어야 했고 내가 원하는 걸 나눠 가져야 했다. 남편은 아이에게 드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돈이 아까웠다. 아이가 자랄수록 돈이 더 들 건 뻔한데 그만큼 내 몫이 줄어드는 게 싫었다. 치료 효과도 없는데 주기적으로 소아정신과 상담을 하고 비싼 유치원에 꼬박꼬박 돈을 갖다 바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다. 그냥 말을 하면 될 텐데 아이는 왜 한 번 담은 입을 열지 않는지. 나는 그 고집이 미워서 참을 수 없어질 때가 많았다.
그러다 어느 날인가부터 나를 올려다보는 아이의 그 맑은 눈이 싫어 배를 걷어차거나 머리를 벽에 쳐박았다. 커갈수록 제 엄마를 닮아가는 그 눈이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기라도 한 것 같아 화를 주체할 수 없어지면 나도 나를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럴 땐 눈앞이 하얗게 표백되면서 뇌 속에 주파수 높은 소음이 가득 찼다. 나는 아이에게서 오리를 확 낚아채 욕실 구석에 던지고는 욕조의 물을 빼버린다. 아이의 머리 위에 수건을 던져주고 욕실을 나오는데 발밑에서 뭔가 물컹 밟히며 꽥 소리를 낸다. 노란 오리 한 마리가 처참하게 눌린 채 내 발밑에 놓여 있었다. A아파트 58평형 침실. 남편은 침대에 모로 누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보나마나 또 성공한 사업가랍시고 창업 비결을 떠들어대는 유튜브 방송일 것이다. 제작자만 다를 뿐 늘 똑같은 내용을 들여다보는 게 남편은 지겹지도 않은가 보다. 소리나 좀 줄이고 보든지. 나는 킹사이즈 침대 2개를 붙여놓은 더블 킹사이즈 침대에 반 이상을 차지하며 누워있는 남편이 거슬려 이맛살을 찌푸렸다. 생각 같아서는 방을 따로 쓰자고 하고 싶지만 차마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다. 오늘은 어떤 영상이야? 숙제라도 하는 마음으로 목소리에 애교를 섞었다. 순간 내 목소리가 낯설어 몸을 움츠렸다. 알바 시절 일부러 늦게까지 매장에 남아 남편을 기웃거리던 내 모습이 떠오른다. 셔츠 단추 2개를 풀고 괜히 몸을 숙여 떨어진 볼펜을 줍던 어색함. 볼펜을 주워주던 남편의 손이 셔츠 자락을 비집고 들어올 때 끼쳐오던 역한 채취. 느닷없이 떠오르는 장면에 나도 모르게 진저리를 쳤다. 남편은 대꾸가 없다. 폰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라도 할 것처럼 뚫어져라 영상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도대체 뭘 보고 있기에 이러는 걸까? 나는 남편의 어깨 너머로 조그만 화면을 쳐다보았다. 딱히 궁금했던 건 아니지만 남편의 태도가 오늘따라 유난하기에 그냥 한번 본 것일 뿐이었다. 그런데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스마트폰 속에는 어이없게도 남편 전처의 얼굴이 들어있었다. 독특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유튜브 채널에 전처가 나온 것이었다. 닮은 사람이겠거니 하고 다시 봤지만 남편의 전처가 분명했다. 좁은 집과 작은 침대가 행복한 가족을 만든다는 게 제 디자인의 핵심이에요. 집이든 침대든 너무 크면 가족은 멀어지죠. 말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리. 제가 만든 침대는 가족에 대한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알던 남편의 전처가 아니었다. 펑퍼짐한 몸매와 화장기 없는 얼굴,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인 여자. 하지만 지금 이 여자는 마이크에 대고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세상에, 어떻게 된 일일까? 아무것도 아닌 저 여자가 어떻게... 전처는 유튜버의 질문에 조곤조곤 대답을 해나갔다. 가구 디자이너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지, 가족을 주제로 맞춤 제작을 해주는 침대 사업의 전망이 어떤지, 학력 핸디캡과 이혼녀라는 편견은 어떻게 극복했는지까지 담담한 어조로 이어가고 있었다.
남편도 나도 말이 없었다. 흡사 예기치 않은 빌딩풍에 세상이 뿌리채 흔들려 버린 양 어리둥절하기만 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남편 역시 믿지 못하겠다는 듯 같은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했다. 다시 봐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은 조그맣게 혼잣말을 했다. 작은 침대가 가족을 행복하게 한다고? 남편의 그 한마디에 나는 기어이 선을 넘고 말았다. 저 여자가 하는 말을 믿어? 대학도 안 나온 저런 여자가 뭘 한다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진한 남도 사투리가 칼끝처럼 날카로웠다.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나를 노려보더니 혀를 찼다. 이 사이로 쯧 소리를 내고는 방을 나가는 남편 등 뒤에서 쾅 하고 문이 닫힌다. 남편이 빠져나간 더블킹 사이즈 침대에 비어있는 공간이 끝없이 넓어졌다. A아파트 58평형 거실.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머리를 최대한 뒤로 젖혔다. 높은 천정 한쪽에서 돌아가고 있는 실링팬 때문인지 샹들리에 아래로 줄줄이 매달린 유리구슬이 미세한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다. 발코니 쪽으로 머리를 돌리자 유리문을 비추며 들어온 햇살이 금이라도 긋듯 빛의 경계를 만들어 놓은 게 보인다. 집 안까지 들어오기 조심스럽다는 듯이 끄트머리에만 햇빛이 머무는 거실. 그 너머로 레지던스 동의 인피니티 풀장이 내려다 보이고 그 아래로는 흰 모래사장과 바다가 어우러진 해운대 해수욕장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 세계적인 휴양지가 된 해운대 바닷가는 1년 내내 축제를 하듯 들떠 있고 세련된 외양을 자랑하는 호텔과 카페마다 사람으로 넘친다. 그러나 쉴 새 없이 휴양객이 오가는 해안을 내 집 마당처럼 거느리고 있지만 창문을 열지 않는 집안은 정적만 가득하다. 오늘 아침에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었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멍이 사갔으니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었다. 유치원에 보내지 않은 사흘 동안 잊고 있다가도 집 어딘가에 아이가 있다는 게 생각나면 괜히 신경질이 나곤 했다. 기껏 시켜준 피자를 깨작깨작 뜯어먹는 꼴도 보기 싫었고 남편이 아이의 멍을 볼세라 초저녁부터 방으로 몰아넣고 잠이 들었다며 둘러대는 것도 피곤한 일이었다. 다행히 남편은 이번에도 모른 채 지나갔지만 내게 아이는 늘 시한폭탄이었다. 아직 30도 안 된 나이에 애 엄마라니. 어떻게 해야 저 혹덩어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나는 탁자 한쪽에 놓인 머그잔을 들어 꿀꺽 소리를 내며 커피 한 모금을 마셨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것과 동시에 스마트폰 벨이 울린다. 벨소리가 유독 날카롭게 귀를 파고들었다. 이유도 없이 찜찜한 기분이 들어 굼뜨게 발신인을 확인했다.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의 담임이었다. 유은이가 또래들하고 놀지는 않고 책상 밑에 자꾸 숨는데 혹시 집에서도 자주 그러나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 우물쭈물하는 사이 담임의 말이 이어졌다. 오늘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책상 밑에서 30분이나 나오지 않아 애를 먹었답니다. 나는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다. 땀을 뻘뻘 흘렸다고요? 유치원에 에어컨도 안 켜주나요? 비싼 회비 내고 보내놨더니 온도 조절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걱정이 돼서. 담임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뭔가 할 말이 있다는 듯 말끝을 이으려 했다. 뭐라고? 애가 말을 못한다고 유치원에서 생긴 일을 지금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아닙니다, 어머님. 절대 그런 건 아니고. 담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손가락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그런지 버튼이 제대로 터치되지 않아 몇 번이고 다시 눌러야 했다. 담임의 입을 틀어막기라도 하듯 꾹꾹 눌러대는 사이 전화는 끊겼지만 나는 분을 사귀지 못해 기어이 스마트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말았다. A 아파트 단지 입구. 셔틀버스에서 내리는 아이는 오늘따라 유난히 더 작아 보인다. 하차 지도를 하는 선생은 담임과 나의 신랑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여느 때처럼 허리를 숙여 내게 인사를 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버스에서 내리게 한 뒤 나에게 인계하는 동작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다. 담임의 전화를 끊고 나서 정확히 30분 후에 유치원 원장의 전화를 받았다. 담임이 물정을 몰라 무례를 저질렀다며 용서해달라는 말을 반복했다. 발달 심리학 전공 부원장이 상주하고 있다는 유치원에 맡기는 대가로 매달 지불하는 돈을 생각하면 원장은 전화가 아니라 무릎을 꿇어야 했다. 하긴 전화기에 매달려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면서 원장은 어쩌면 무릎을 꿇은 채 통화를 했을지도 모른다. 저를 내려놓고 떠나는 유치원 셔틀버스를 아이는 자꾸 돌아봤다. 내가 아이의 한 손을 잡아 끌며 최근에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 동안 멀어져가는 버스를 뒤돌아보느라 몇 번이고 넘어질 듯 걸음이 흐트러졌다. 주위에는 유치원 셔틀버스뿐 아니라 학원 차들이 늘어서서 초등학생들을 부려놓고 있었고 아이를 데리러 나온 아파트 주민들이 여기저기서 아른 체를 하고 있었다. 나는 아이의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귀에 대고 말했다. 똑바로 안 걸으면 아무도 모르게 죽여버릴 거야. 우리를 스쳐가던 사람들의 눈에는 아이스크림 사줄까 하고 속삭이기라도 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언젠가부터 나는 반달눈을 하고 웃으면서 욕을 하는 일이 화를 내며 욕을 하는 것보다 자연스러워졌다. 아이는 뒤를 돌아보는 대신 고개를 푹 숙이고 제 발등만 보면서 걸었다. A 아파트 58평형 거실. 전자음을 내며 등 뒤에서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아이의 뺨부터 후려쳤다. 말도 못하는 병신 새끼가 왜 말썽이냐고. 내 엄마란 년은 배우지도 못한 주제에 왜 방송까지 하면서 나대는 거냐고. 어? 뭐? 침대가 좁을수록 행복해진다고. 더블킹 사이즈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어디서 함부로 찌꺼리고 있냔 말이야. 사투리와 욕으로 번복된 말들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튀어나와 온 집안을 헤집고 다녔다. 뺨을 맞은 아이는 얼굴이 획 돌아가더니 신발장에 가서 쿵 소리를 내며 처박혔다.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거실 가운데로 끌고 오는 내내 아이는 발을 버둥거리며 꺽꺽 소리를 냈다. 질질 끌려오던 아이를 거실 바닥에 내팽개치자 바닥에 얼굴을 찧었다. 앞니가 바닥과 부딪혔는지 터진 입술을 타고 바로 피가 번졌다. 그 바람에 벽장과 톤을 맞춰놓은 아이보리색 양털 러그에 금세 빨간 얼룩이 져버렸다. 저게 얼마짜린데 정말 꼭지가 돌아버리겠다. 아이는 눈을 꼭 감고 이를 앙다물었다. 빌고 매달리는 대신 견딜 준비를 하는 거였다. 순간
뒷목을 타고 찌르르 쥐가 났다. 어린 게 벌써부터 견디려 들다니. 침대에서 이를 앙 다물고 남편의 거친 숨결을 견뎌내던 내 모습도 지금 이 아이 같았을까. 더는 나도 어쩔 수 없어지는 순간이 또 오고 말았다. 표백제가 스며들듯 정수리부터 하얗게 비워지며 주파수 높은 소음이 머릿속을 채웠다. 창밖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네온 사인이 거실 끝을 비추고 있었다. 밤이 된 모양이다. 불을 켜지 않은 집안은 정적만 흐르고 있어 시간을 가늠하기가 힘들었다. 나는 바닥에 누운 채 눈을 깜빡이다가 오싹 한기를 느낀다. 감히 들어서지 못하고 쭈뼛거리듯 유리문 앞을 서성이는 네온빛을 보고 있는 동안 서서히 정신이 들었다. 그러다 한순간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다. 일어나 불을 켜자 여기저기 어질러진 집안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소파 아래 펼쳐진 아이보리색 러그 위에 선명하게 물든 붉은 얼룩. 아파트를 휘감았다가 빠져나가는 빌딩풍 한 줄기가 휙 하고 지나갔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위태롭게 발을 움직이며 아이 방으로 다가갔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이불을 얼굴까지 덮고 있는 아이의 형체가 보였다. 나는 천천히 아이의 침대로 걸음을 옮기면서 심호흡을 했다. 그 몇 걸음을 걷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손을 덜덜 떨며 이불을 들추었다. 다음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입을 틀어막으며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가팔라진 호흡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붉게 물든 침대 시트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 그 위에 피범벅이 된 채 누워있는 아이가 보였다. 침대 아래로 늘어져 있는 팔은 이상한 각도로 휘어져 있어 차마 정면으로 볼 수가 없었다. 나는 아까보다 더 심하게 손을 떨면서 아이의 이마를 만져보았다. 손바닥을 타고 싸늘한 감촉이 전해졌다. A아파트 58평형 발코니. 나는 발코니 유리문에 붙어서서 하염없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 조명을 두른 채 바다를 가로지르는 광안대교가 시커먼 어둠을 배경으로 망망하게 떠 있다. 발밑으로는 어둠에 잠긴 바다가 놓여 있고 검은 바다 가장자리로 쉴 새 없이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밀려오는 파도는 층층이 레이스를 단 웨딩드레스를 연상시킨다. 화려하게 일어나 물을 밀어낸 파도는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사라진 흔적을 지우며 또다시 밀려오기를 반복했다. 볼을 타고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린다. 소리를 내며 울고 싶지만 참아야 할 것 같았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는 늘 참아야 했으니까. 밤이 늦도록 엄마가 돌아오지 않은 집에서 혼자 엎드려 책을 읽던 시절. 학교에 가면 나는 짝이 없어 늘 혼자 앉아 있었다.
소화 빈혈이 있던 내가 쓰러졌다는 말에 엄마가 학교로 달려와 나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간 이후부터였다. 난전에서 생선을 팔던 차림 그대로 뛰어와 나를 데리고 나가는 사이 교실 가득 비린내가 퍼졌고 그 다음부터 학교 아이들은 내가 보일 때마다 한 손으로 코를 붙잡으며 냄새난다는 신용을 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놀림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짝이 없어도 괜찮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늘 공부를 했다. 놀림을 참아내는 방법으로 나쁘지 않았다. 초등학교 이후에도 나는 친구를 만들기보다 공부를 택했다. 난방이 되지 않은 반지하 방에 고드름처럼 앉아 추위를 견디며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이대로 얼어서 미라가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 싶을 때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고비를 참고 넘기는 만큼 인생이 나아질 거라 생각했다. 유일한 혈육이던 엄마는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 외에 다른 말을 하는 일이 없었고, 그래서 나는 공부 외에 다른 방법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공부를 잘한다 해서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다. 도시 최고의 국립대학에 들어갔지만 장학금만으로 대학을 다니려 했던 게 얼마나 무모한가를 깨닫는 데에는 한 학기면 충분했다. 평일 알바와 주말 알바 사이, 과로와 고독 사이, 휴학과 복학 사이를 오가는 동안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참아내며 사는 게 지긋지긋해 영혼을 사줄 악마를 기다렸다. 그러다 남편이라는 동아줄을 발견하면서 더 이상 참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낸 것 같았다. 여전히 참아야 할 게 있겠지만 사소한 것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했다. 담배의 전, 남편의 입냄새와 셔츠 단추 사이로 비어져 나오는 뱃살, 그리고 유행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세대 차이만 견디면 다 될 줄 알았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를 밀어내는 전처의 아이를 인내해야 한다는 건 알지 못했다. 입을 꽉 닫은 채 나의 손찌검을 견디고 있는 아이를 보면 내가 더 견딜 수 없어져 버린다는 걸 알았어야 했다. 내 영혼을 산 악마와 나는 최악의 거래를 했던 것이다. 또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진다. 나는 손을 들어 턱을 타고 내리는 눈물을 닦았다. 한번 눈물을 닦아내자 걷잡을 수 없는 울음이 터져나왔다. 나는 발코니 유리문에 붙어서서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도대체 어쩌다 여기까지 와버린 걸까?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울어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한참을 울다 보니 뭔가 바닥에 떨어진다. 손톱에 붙어있던 네일빗이었다. 보석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플라스틱 조각에 지나지 않는 루비. 바닥에 떨어진 빨간 플라스틱 조각을 보는 순간 무너지듯 발코니 바닥에 주저앉아 버린다. 내려다 보이는 까마득한 저 아래로 웨딩드레스 자락처럼 화려하게 일어난 파도가 흔적 없이 사라지고 있었다. 오영희 단편소설 아무도 모른다. 오디오북
꿀비 소리 책방.